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특히 9월 7일에 나온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이게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숫자가 정말 엄청나죠.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근데 한편에서는 이번에도 그냥 계획뿐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요. 그렇죠. 과거 경험 때문에. 네,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또 시장은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오늘 저희는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의 어떤 심층 분석 자료들, 이걸 토대로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좀 명쾌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현재 시장을 좀 정확히 진단하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하시는 데 필요한 정보들, 이걸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소위 강남 저승사자라는 결칭까지 붙었던데, 이번 대책이 정말 강남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번 분석에서는 정부 발표의 현실성 평가부터 시작해서요. 또 논란의 중심에선 LH 역할 변화, 그리고 점점 더 벌어지는 서울과 지방의 그 격차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청취자 여러분 같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한번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9.7 대책부터 한번 보죠.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 야, 정말 야심찬 목표인데, 근데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목표들이 좀 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보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그 김인만 소장 같은 전문가는 한 70점 정도 주셨던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부가 그야말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카드를 다 꺼냈다. 이런 평가는 좀 지배적입니다. 뭐 국토부 캐비넷에 있던 공급 관련 서류는 그냥 다 꺼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니까요. 정말 다 꺼냈군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공수표 아니냐, 이거 양치기 소년되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론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70점이라는 평가는 제 생각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나 노력, 이런 건 인정을 하지만 몇 가지 좀 현실적인 벽이 있다. 이 점을 반영한 것 같아요. 현실적인 벽이요? 어떤 걸까요? 특히 서울 도심 공급이 문제인데요. 이게 뭐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여 문제, 또 유효부지 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이런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거든요. 역시 서울이 문제군요. 네. 또 중요한 건 이게 착공 목표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볼 때는 시점 기준이지 실제 입주까지는 또 3년에서 4년이 더 걸리거든요. 그 시간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당장 뭐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예상되는 그 심각한 입주 물량 부족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 이 점이 아마 큰 감점 요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보면 뭐 노후 시설이나 안 쓰는 땅 활용하고 도심에 주택 짓고 민간 공급 여건도 개선하겠다. 뭐 이런 세부 계획은 나와 있는데요. 실현 가능성은 지역별로 좀 다르게 봐야 할까요? 정확하십니다. 네.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보기보다는 경기 인천 지역하고 서울을 좀 나눠서 접근해야 합니다. 경기 인천 지역, 특히 3기 신도시 있잖아요. 정부 주도로 수도권 외곽에 조성되는 새로운 대규모 주거단지들, 여기를 통해서 3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이건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평가됩니다. 3기 신도시는 좀 괜찮군요. 네, 이미 2018년부터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돼 왔고요. 일부 지역은 이제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뭐랄까, 농사로 치면 땅 사서 밭 갈고 씨 뿌려서 이제 막 수확을 앞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문제는 역시 서울이네요. 서울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서울 도심 공급은 훨씬 더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은 뭐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가 서울시가 요구하는 그 기부 체납 있잖아요. 네네.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같은 걸로 내놓으라는 건데 이거와의 갈등 소지도 늘 존재하고요. 음흠. 또 유효부지나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이것도 과거에 그 태릉 골프장 부지 개발하려다 논란됐던 것처럼 주민 반대나 뭐 정치적인 셈법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태릉 사례가 있었죠. 네, 정부가 뭐 특별법 제정해서 속도를 내겠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결국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사업 부지에서 맹꽁이 같은 멸종위 기종이 발견된다거나 아니면 땅 파다가 예상치 못한 문화재가 나온다거나
군부대 이전 협의가 길어지는 등 이런 환경적, 문화적 변수들도 사업 지원의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변수가 많네요. 네,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공급 계획 발표 이후에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난 6월 말에 대출 규제 발표됐을 때는 좀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출 규제는 발표 즉시나 혹은 단기간 내에 시행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바로 체감하지만 공급 대책은 사실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몇 년은 걸리니까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네. 정말 계획대로 착공이 될까, 언제쯤 입주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당장 시장 가격이나 거래량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번 대책이 함께 포함된 내용들,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나 세무 조사, 그리고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조치, 이런 것들은 일부 좀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수적인 조치들이군요. 네. 실제로 며칠 전에 그 잠실 일대 중개업소들이 정부 합동 단속 여파로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일도 있었다고 하죠. 아, 정말요? 단속 때문에 문을 닫는군요. 네, 일시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자, 이번 대책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는 비중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지시했다고 알려졌더라고요. 이게 민간 건설사에만 맡겨서는 속도가 안 난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 시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공공과 민간이 좀 함께 뛰어야 한다. 여기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모델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와 역할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거죠. 장점으로는 일단 LH가 공공기관이니까 시행 이익을 최소화해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좀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점. 아, 분양가 인하 효과. 네. 그리고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민간보다는 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LH가 직접 지으면 아파트 품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전에 휴거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잖아요.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고요. 네, 그런 우려를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LH는 땅 확보하고 사업 자금되는 시행사 역할에 집중하고요. 실제 아파트를 짓는 시공은 레미안이나 자이 같은 민간의 유명 브랜드 건설사들한테 맡기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아, 분업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품질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계산이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LH의 그 막대한 부채죠. 네, 부채 문제 심각하죠. 이미 부채 규모가 상당한데 이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내후년이면 200조 원을 넘을 거다. 이런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200조요? 와. 네, 또 LH의 실제 사업 실행 능력,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고요. 일부 전문가는 과거 LH의 공공분양 착공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던 사례들, 이런 걸 지적하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실적이 안 좋았던 적도 있었군요. 네. 물론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과거의 부진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정권 교체기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이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정부의 강력한 의지하고 명확한 목표가 주어지면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반론입니다. 또 흥미로운 분석 중 하나는 현재 건설 경기 침체가 오히려 LH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점인데요. 아, 건설 경기 침체가 오히려 기회다. 네, 예전처럼 건설 경기가 활황일 때는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LH 사업 참여를 좀 꺼렸지만 지금처럼 PF 자금난, 그러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얼어붙어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는요. 안정적인 공사 물량 확보 차원에서 LH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 넷플릭스가 제작비랑 약간의 이익 알파를 보장해주면 제작사들이 앞다퉈 참여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비유도 나오더라고요. 아하, 재밌는 비유네요. 네. 결국 이 문제는 국가가 청년이나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채 증가라는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LH가 그 기대에 부응할 만한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기에 달려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참 상황이 복잡하네요.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서울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간의 집값 격차,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이번 대규모 공급 대책이 이런 흐름에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양극화 흐름을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주택 공급량의 문제를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다. 네. 저성장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서울의 핵심 자산으로 몰리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와 더 관련이 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지방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이건 뭐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제죠. 그렇죠. 쉽지 않죠. 네, 이번 공급 대책으로 3기 신도시 같은 공공분양 물량이 집중되는 경기 인천 지역은 어느 정도 가격 안정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서울은 여전히 공급 부족 이슈가 남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서울 집값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추가적인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 투기과열 지구 같은 규제 지역을 더 확대한다거나 전세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요. 서울 집값 전망은 근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세종대 김대종 교수 같은 분은 뭐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투자 수요 유입, 만성적인 공급 부족 이런 걸 근거로 들면서 서울 집값이 90% 확률로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매우 강하게 예측하는 편이고요. 90%요? 굉장히 높네요. 네. 반면에 서울대 김경민 교수 같은 분은 최근 나타나는 강남보다 강북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현상, 이걸 지난 6.27 대출 규제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 그러니까 상승 도미노 현상으로 분석합니다. 상승 도미노요? 네. 규제로 인해서 특정 지역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 풍선 효과랑 비슷하게 상승세가 번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고 좀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결국 전문가들의 이런 시각 차이는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공급 부족이라는 전통적인 요인이랑 강력한 대출 규제 같은 정책 변수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안개 속 형국이라는 걸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46년 만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강남 은마 아파트 소식도 큰 화제였는데요. 야, 이제 곧 멋진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전문가들은 흔히 이제 겨우 등산로 입구에 들어선 것에 비유합니다. 아, 이제 시작이군요. 네. 실제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는 빨라도 15년, 길게는 뭐 2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 소유주들과의 그 해묵은 갈등 해소, 서울시와의 기부 체납 비율 협상, 또 천정부지로 치솟는 공사비 문제 해결,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와, 15년, 20년. 정말 긴 시간이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청취자 여러분, 특히 내 집 마련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아주 일반적인 조언부터 드리자면요. 자금 계획이 서고 실제 거주할 집이 필요하다면 구매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완벽한 시장 타이밍을 잡으려고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놓치기 십상이라는 거죠. 실제로 집값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 사고 막상 오르기 시작하면 아이고 너무 올라서 아쉬워하며 못 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보통 사람들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전략은 개인의 자금 여력이나 청약 자격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가용 자금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시다면 이번 대책으로 공급 물량이 집중될 경기 인천 지역의 공공 분양, 특히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려보는 것이 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네,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이런 데가 비교적 사업 속도가 빠른 곳으로 꼽히는데요. 2028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잔치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네, 기다려볼 만 하겠네요. 반대로 자금 여유가 좀 있으시거나 혹은 청약 가점이 낮아서 당점 확률이 희박하다면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에 드는 입지의 주택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가 그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본질적인 사용 가치에 더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긴 호흡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입지가 우수한 주택의 가치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과 사용 가치, 중요한 말씀이네요. 근데 전세로 살면서 기회를 볼지 아니면 다소 좀 무리하더라도 매수를 할지 이걸 고민하는 분들도 정말 많을 텐데요. 그 최상욱 대표 같은 전문가는 집 살 생각이 있다면 전세는 절대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던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그렇게 좀 강하게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세보증금이라는 큰 돈이 묶여 있으면 정작 마음에 드는 집을 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즉시 동원할 자금이 부족해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거고요. 아, 유동성 문제군요. 네, 둘째는 전세 계약 만기 시점하고 내가 원하는 주택 매수 타이밍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 셋째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리스크,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월세로 거주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월세. 근데 월세 부담도 만만치 않잖아요. 물론이죠.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이 크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강구할 수는 없죠. 전세 대출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한문도 교수처럼 전세 대출이 갭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집값을 밀어올리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지만 갑자기 없애면 시장 충격이 너무 크니까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김인만 소장처럼 신혼부부나 청년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필요한 제도이니까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식으로 점진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전세 대출 논쟁도 참 뜨겁네요. 아, 그리고 김대중 교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심지어 만 5세부터라도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라고 강력하게 권하시던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이게 현재 청약제도는 가점,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 기본인데요. 이 점수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아, 가입기간 점수. 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꾸준히 납입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만 15세부터 산정이 돼요.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입한 기간도 인정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거죠. 최근에 분양했던 잠실 루엘 같은 초인기 단지는 당첨 최저 가점이 68점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웬만한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로는 사실 명함도 내밀기 힘든 수준이죠. 68점이요. 와. 네, 따라서 자녀가 아주 어릴 때, 예를 들어 만 5세 때부터라도 월 2만 원 정도의 최소 금액으로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두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가입기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수억,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인기 지역 새 아파트 청약이라는 로또에 당첨돼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 정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지금까지 주로 수도권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사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대구나 경북, 경남권의 미분양 문제가 위험수위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이 거의 7만 호에 육박하는데요. 그중 80% 이상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까지 쌓여 있어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80% 이상이 지방이요? 네, 이게 단순히 해당 지역 건설업계의 문제를 넘어서 지방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고 금융부실의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은 지방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자금이 다시 서울 같은 수도권으로 쏠리게 만들어서 지역 간 자산 격차를 더욱 벌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죠.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단기 처방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 노력이 시급하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한편 수도권과 가깝다는 경기도 외곽 일부 지역, 예를 들어 안성이나 평택, 이천 같은 곳에서도 신축 아파트가 최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 그러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로 거래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마피까지 나오는군요. 네, 이건 단기적인 공급 과잉과 함께 초기에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너무 높게 책정했던 분양가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로 분석됩니다. 네. 오늘 정부의 야심찬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내용부터 시장의 반응, 또 전문가들의 다양한 전망과 조언까지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는 분명 강력해 보이는데 특히 서울 도심 공급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난관 같은 이런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LH의 역할 확대 역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문제는 당분간 더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의도와는 달리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좀 경청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지적도 있었죠. 네. 또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주택 물량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교육, 문화 같은 삶의 질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시장의 실타래를 푸시는데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서울로의 자원 집중 현상이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은마아파트 같은 오래 걸리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말고요. 혹시 서울의 기존 도시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주택 문제를 좀 더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발한 해법은 없을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